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 바로 한국의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 관련 법 조항들, 그리고 실제 질의외시 모음집인데요. 네, 이게 사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랑 같이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고 뭘 협상하고 그 합의가 어떤 힘을 갖는지 그 핵심만 쏙쏙 한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특히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들을 통해 좀 헷갈리는 지점들을 명확히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법조항이랑 공식 해석들을 보면서 교섭 당사자 자격부터 협약 효력 범위, 유효 기간, 위반 문제까지 실질적인 궁금증들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거죠. 노동관계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질문, 누구랑 교섭을 하는 겁니까? 법에는 노동조합 대표자, 그리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거기서 그 사용자 단체, 이게 좀 애매하게 들려요. 그냥 사장님들 모임이면 다 되는 건가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모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는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 이게 중요해요.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요? 네. 판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통제력이 있냐, 이걸 봐요. 통제력이라. 재밌는 건 꼭 정부 허가받은 법인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법인 아니어도 돼요? 네. 실질적인 통제력만 갖췄다면 법인 아닌 단체도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경총은 안 되나요? 경총 자체가 회원사들을 직접 막 규제하거나 통제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단체로 인정받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성원들한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통제력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럼 좀 까다로운 경우인데 국립대학교 기숙사 있잖아요. 대학생활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노조는 누구랑 교섭해야 돼요? 기숙사 원장님 아니면 대학교 총장. 이것도 결국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냐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고 또 임금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국립대학교면 국가 아닌가요? 맞아요. 국립대는 국가기관이니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국가죠. 대학생활원장님이 인사나 회계 같은 데서 완전 독립적인 권한을 갖지 않는 한 교섭 상대방은 국가, 그러니까 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아, 대학교 차원에서? 네. 물론 실제 교섭 권한을 총장님이나 원장님께 위임할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사내 하청 문제도 참 복잡한데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회사에 직접 교섭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가끔 보는 원청이 다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하청노조는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그 하청업체 사장님하고 교섭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청은 도급계약 관계일 뿐이지 직접 사용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교섭 의무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아,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도급 자체가 그냥 완전 형식적인 거고 사실상 원청이 직접 다 지휘하고 감독한다. 이런 관계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와, 여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회사의 특정 산별 노조 소속 조합원이 딱 한 명 남았대요. 정말 딱 한 명. 한 명이요? 네. 근데 그 노조 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가 응해야 하나요? 단 한 명인데도? 네, 놀랍게도 응해야 합니다. 정말요? 한 명인데도요? 네, 정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응해해요. 교섭 의무는 그 사업장에 조합원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거지 몇 명이 있는지는 안 따지거든요. 와, 그 한 명의 조합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그걸 정하기 위해서라도 교섭에 응해야 한다.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한 명이라도 소중하다는 거죠. 이야, 한 명의 힘이 대단하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교섭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맡기는 경우, 위임이라고 하죠. 법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제29조 2항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별 노조가 규약에다가 우리 지역본부장한테 교섭권 위임함 이렇게 딱 정해두는 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지역본부장이 또 자기 밑에 분회장한테 다시 위임하는 거, 이걸 복위임이라고 부르던데 이것도 되나요? 네,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산업별 노조처럼 상대해야 할 사용자가 엄청 많을 때는 일일이 위임 절차 밟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약에 아예 위임 규정을 두는 게 효율적일 수 있죠.
그리고 복위임은 법에 명확히 나온 건 없지만 보통 민법 원리를 따라서 원래 위임한 노조, 그러니까 위임인이 허락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노조가 허락하면 네, 규약에 뭐 재위임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거나 하면 노조가 허락한 걸로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한테 권한을 위임했는지 그 사실은 반드시 상대방, 즉 사용자 측에 통보해야 합니다. 아, 알려줘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야 누가 진짜 교섭권자인지 서로 알 수 있으니까요.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29조 3항이에요. 만약에 노조 규약에 위원장이 필요하면 상급단체에 교섭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조합원 총회나 대위원회 의결 같은 거 없이 위원장이 그냥 혼자 결정해서 위임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규약 자체가 조합원들의 어떤 총유로 만들어진 자치규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규약에서 위원장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면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 판단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위 노조가 상급단체한테 교섭권을 딱 위임하고 나면 원래 있던 단위 노조는 이제 교섭할 힘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 그래요? 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위임을 했더라도 원래 단위 노조의 교섭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 남아 있어요. 네, 수임자, 그러니까 위임받은 상급단체의 교섭권하고 같이 경합적으로 남아있다고 표현하는데요. 병존하는 거죠. 오. 그래서 위임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위노조 대표가 직접 나서서 교섭하고 협약을 맺을 수 있고요. 그 협약은 유효합니다. 약간 권한이 이중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권한을 줬다고 내 권한이 없어지는 건 아니네요. 신기하네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교섭할 수 있느냐, 즉 교섭 대상으로 넘어가 보죠. 법에 딱 명시는 없지만 보통 근로 조건 관련 사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법에서 노동쟁의 정의를 보면 좀 힌트가 있어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그 외 대우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아, 근로 조건의 결정? 단체 협약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하나는 규범적 부분이라고 불러요. 이건 임금이나 근로시간처럼 근로자 개개인의 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죠. 네, 임금 근로시간? 다른 하나는 채무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건 노조 활동 보장이라든가 조합비 일괄몽제, 체크오프처럼 노사 간의 어떤 관계나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규범적인 거랑 채무적인 거. 네, 이 두 가지 성격의 내용들이 보통 교섭 대상이 됩니다. 교섭할 때 노조만 요구안을 내는 건 아니겠죠? 사용자 측에서도 뭔가 제안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존 협약보다 좀 안 좋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 이런 것도 낼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단체 교섭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쌍방향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밀고 당기고. 네, 사용자도 당연히 자신들 입장에서 유리하거나 혹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기존보다 좀 불리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럼 이건 어떤가요? 회사를 다른 데 팔거나 M&A, 아니면 공장을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회사 내부의 결제 라인을 바꾸거나 이런 소위 경영권에 속하는 문제들, 이것도 노조가 교섭하자 요구할 수 있나요? 아,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보면 M&A 결정 그 자체라던가 공장 이전 결정, 조직구조 개편 같은 순수한 경영상의 판단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교섭 대상은 아니에요. 아, 원칙은 아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 경영상의 결정 때문에 직원들의 고용에 불안정해진다거나 근무 장소가 바뀌면서 이사 비용 지원 같은 문제가 생긴다거나 즉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영장받는 근로조건은 된다? 그렇죠. 핵심은 경영 결정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그 결정으로 인해 영향받는 근로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교섭의 범위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정리해고 절대 불가 이런 식의 요구는 경영권을 너무 근본적으로 제약하니까 정당한 교섭 요구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경영권 그 자체와 그로 인한 근로조건 영향 부분, 이 둘을 잘 구분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교섭을 잘 해서 합의에 이르면 단체 협약을 맺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딱 정식으로 성립되는 건가요? 법에서는 서면으로 쓰고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고 하던데? 네, 제31조 1항이죠. 서면 작성, 그리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이게 형식적 요건입니다. 혹시 뭐 교섭 중에 주고받은 회의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단체 협약이 될 수 있나요? 문서의 이름, 그 명칭보다는 내용과 형식이 더 중요해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대표가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를 했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양측이 서명이나 날인을 했다면 제목이 합의서든 협정서든 상관없이 단체 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 내용과 형식이 맞으면. 네. 근데 그냥 회의 중에 나온 발언들을 쭉 정리한 회의록 자체는요, 보통 그걸 단체 협약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뭐 해석할 때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럼 뭐 임시협정 이런 건요? 만약 교섭 절차라든지 뭐 이런 걸 정한 임시협정이라면 그게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면 단체 협약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채무적 부분에 해당할 수는 있겠네요. 아하. 자, 여기 진짜 헷갈리는 사례가 있어요. 노사 대표가 단체 협약 잠정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서명 날인까지 다 했어요. 네, 잠정합의서. 근데 그 후에 노조 대회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럼 이 잠정 합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효한가요? 무효인가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실제 현장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일단 유효한 단체 협약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효하다고요? 부결됐는데도요? 네, 왜냐하면 법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조 대표자에게 주어졌다고 보거든요. 아, 대표자에게? 네, 대표자가 정당한 권한으로 상대방과 합의하고 서명 날인까지 마쳤다면 그걸로 협약은 일단 성립된 걸로 보는 겁니다. 나중에 내부 절차인 대회원회나 총회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이미 성립된 협약의 효력을 그냥 뒤집는 것은 대표자의 법적 체결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조합원들 의사는 약간 무시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노조 규약 자체에다가 대회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위원장이 최종 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못 박아두면 이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법원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과거 판례는 규약으로 대표자의 체결 권한을 너무 심하게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해서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름만 대표가 아무 권한 없게 만드는 규정은 노조법 29조 1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봤어요. 아, 무효다. 네, 대표자가 합의 다 해왔는데 내부 동의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판례를 보면 약간 변화가 감지되기도 해요. 어떤 변화요?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어떤 적절한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까지 무조건 다 막지는 않겠다는 취지도 보입니다. 절차적 제한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서 내부 기구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아예 체결 불가하게 만드는 규정은 여전히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부권을 주는 규약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참 복잡하네요. 또 다른 상황인데요. 이전 협약서에 다음에 갱신할 때는 교섭위원 전원이 다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전원 서명. 근데 막상 이번에 새로 갱신한 협약에는 그냥 노사 대표자 도장만 딱 찍혔어요. 그럼 이 새 협약 유효한 건가요? 이전 약속이랑 다른데요? 네, 그래도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네, 왜냐하면 노조법상 대표자에게 부여된 교섭 및 체결 권한이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전 협약에서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정했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대표자의 권한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가 서명 날인했다면 새 협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섭 중에 갑자기 노조 대표자 임기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교섭 그냥 스톱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대표 자격을 상실하니까 교섭을 계속할 수는 없죠. 빨리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근데 바로 뽑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그는 규약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나서거나 아니면 총회나 대위원회 결의로 임시 교섭단을 구성해서 교섭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 지방의료원이나 무슨 공단 같은 곳이요. 여기는 단체 협약 내용,
특히 보수 관련해서는 뭐 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처 장관 승인을 받도록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죠. 예산 때문에 그렇죠, 보통. 만약에 승인 없이 노사가 덜컥 합의해버리면 그 협약 효력이 있나요? 그 승인 조항이 그냥 단순한 내부 행정 절차 규정이냐, 아니면 승인까지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의 효력 규정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 그게 다른가요? 네, 만약 효력 규정으로 해석된다면 승인을 얻어야만 해당 조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인 없이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어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서 이런 조항을 효력 규정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럼 노사 합의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해야죠. 자, 이제 협약이 잘 체결됐다고 가정하고요. 이게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효력 범위와 유효기간 문제로 넘어가 보죠. 기본적으로는 그 노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거 맞죠? 네, 그게 원칙이죠. 근데 조합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노조법 제35조에 나오는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일반적 구속력,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같은 종류의 근로자, 그러니까 동종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이 동종 근로자의 절반 이상, 과반수가 어떤 하나의 단체 협약 적용을 받게 되면요. 네, 자반수가 넘으면 그러면 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 즉 비조합원에게도 해당 단체 협약 내용 중에서 특히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관한 기준 부분, 아까 말한 규범적 부분이 자동으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 과반수 넘는 노조가 맺은 협약은 그 사업장 전체 동종 근로자한테 다 적용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상 그 사업장 전체의 규칙처럼 되는 셈이죠. 오, 그럼 만약에요. 이런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상황인데 반체 협약서에 콕 집어서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 수당 지급 안함 이렇게 써놓으면요. 비조합원은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무효라고요? 써 있어도? 네, 이 일반적 구속력은 법으로 강제되는 강행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서 비조합원을 차별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생산장려수당이 근로의 대가나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비조합원에게도 똑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와, 강력하네요. 네, 심지어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선진직 견학비용 지원 같은 것도 그게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면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만약에 회사가 공장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보통은 법인 하나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A 공장, B 공장 두 군데를 운영하고 노조가 이 두 공장 근로자 전체를 조직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요. 네. A, B 공장 전체의 동종 근로자 수를 다 합쳐서 그중에서 과반수가 조합원인지를 판단합니다. 아, 전체 합쳐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넘으면 설령 B 공장만 놓고 봤을 때는 조합원 비율이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B 공장의 비조합원에게도 일반적 구속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아, 전체로 보는 거군요. 정부 부처 같은 경우는요? 정부 부처는 통상 각 부처, 예를 들어 델대렴 안전부 이런 식으로 각 부처를 하나의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구속력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아, 네. 그건 제36조에 나오는 건데요. 일반적 구속력이 사업장 단위라면 이건 지역 단위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역 단위요? 네.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 적용을 받게 될 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면 그 지역의 다른 모든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해당 단체 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적용시키는 제도입니다. 와, 3분의 2 이상이요? 훨씬 넓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서울 지역 버스 기사들의 3분의 2 이상에게 적용되는 임금 협약이 있다면 행정관청 결정으로 서울의 다른 모든 버스 회사 기사들과 사용자들에게도 그 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훨씬 파급력이 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법으로 최대 2년이라고 정해져 있죠? 네, 맞습니다. 최대 2년입니다. 만약에 기간을 아예 안 정하거나 2년을 초과해서 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때는 법에서 그냥 유효기간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32조 2항. 네, 아, 자동으로 2년. 네.
그럼 그 2년 유효 기간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만료되면. 네. 법 32조 3항에 따라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째, 유효기간 만료 시점 전으로 해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려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별도로 약정한 게 없는 한 기존 협약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효력을 더 유지합니다. 아, 3개월 연장? 네, 갑자기 아무 규칙이 없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한 거죠. 둘째, 만약에 단체 협약서에 새로운 협약 체결 시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이런 식의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릅니다. 아, 자동 연장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에요? 네. 이렇게 자동 연장 조항에 따라서 협약 효력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경우라도요.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나 이제 이 연장된 협약 그만 끝내고 싶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연장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통보하면 끝낼 수 있다고요. 자동 연장 중이라도. 네, 그렇습니다. 단 이 6개월 전 해지 통보는 원래 정해진 유효기간, 그러니까 최대 2년이 다 지난 이후에만 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 중에는 안 되고요. 아하. 그럼 이 6개월 전 해지 통보권, 이걸 단체 협약으로 막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자동 연장 조항 넣으면서 우리 서로 합의 안 하면 절대 해지 못한다. 이렇게 약속하면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네, 법원은 이 6개월 전 해지권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으로 봅니다. 아, 이것도 강행 규정. 네, 그래서 쌍방 합의 없이는 해지 불가 같은 조항을 협약에 넣어봤자 그 부분은 무효라는 거죠. 언제까지나 연장된 상태에 계속 묶여 있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협약이 유효기간 만료나 해지로 효력을 잃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내용들, 예를 들어 뭐 월급 규정, 휴가 규정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분이 중요해집니다. 아, 또 나오네요. 네,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휴일, 휴가, 징계나 해고의 절차 같이 근로자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련된 내용들, 즉 규범적 부분은요. 단체 협약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사라져요? 네, 그 내용들이 그대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서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걸 바꾸려면 새로운 단체 협약을 맺거나 취업 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거나 아니면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될 수 있어요. 와, 그럼 임금이나 휴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노조 사무실 제공 약속이라든지 근무 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것 같은 노사 간의 관계에 대한 약속, 즉 채무적 부분은 단체 협약이 효력을 잃으면 일반적으로 가치 효력을 상실합니다. 아, 노조 사무실은 빼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나 교육비 보조 구정 같은 건 근로조건과 밀접하니까 규범적 부분으로 봐서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중에 그 사업장 조합원들이 전부 다 노조를 탈퇴해버렸어요. 아, 조합원이 한 명도 없게 된 경우? 네. 그럼 회사는 원래 협약에 따라서 제공하던 노조 사무실이나 뭐 이런 편의 제공 계속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협약의 한쪽 당사자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 당사자가 없어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단체 협약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고요. 따라서 노조 사무실 제공 같은 채무적 의무도 소멸한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협약 내용을 두고 노사 간의 해석이 다르면 어떻게 풀어야 하죠? 네, 노조법 제34조에 그 절차가 있는데요.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이 조항의 의미가 뭔지 해석 좀 해달라. 또는 이걸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견해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요청하는군요. 네, 노동위원회의 그 견해가 법적인 강제력,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견이니까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죠. 만약에 한쪽이 협약을 명백하게 어겨요? 그러면 처벌도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조항 위반이 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노조법 제92조 2호에서 딱 특정한 중요 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나 해고의 사유 및 중요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 편의 제공이나 근무 시간 중 회의 참석 허용 같은 사항, 그리고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 딱 정해진 것들만. 그럼 아까 협약이 끝나도 규범적 효력은 남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는다고 했죠. 그럼 협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인데 그 규범적 효력으로 남아있는 복리후생비, 예를 들어 경조금 지급 의무를 회사가 안 지켜요. 이것도 아까 말한 그 벌칙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건 좀 다릅니다. 행정해석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적용 안 돼요. 왜죠? 제92조 벌칙 규정은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 협약 제31조 1항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 자체가 이미 실효된 상태라면 비록 그 내용이 근로계약의 일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단체 협약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 협약이 살아있을 때 어겨야 벌칙이군요. 그렇죠. 협약이 끝난 후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그게 임금 성격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로 다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노조법 92조 벌칙 적용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벌칙 적용되는 구체적인 예시를 좀 더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유효한 단체 협약에 명시된 의료비 지원 약속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대체 지급이 가능한 근무복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 노사가 합의한 조합비 일괄 공제, 즉 체크오프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설령 단협에 명령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 해도 그냥 일반적인 휴게실을 폐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열거한 그 벌칙 대상 특정 조항, 임금, 중요 절차, 시설 편의 제공 등 위반으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취업 규칙 변경할 때 노조 동의 절차를 어긴 것도 마찬가지고요. 와, 오늘 정말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의 A부터 Z까지 아주 깊게 파고들었네요.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애매한 경영권과의 경계는 어디인지, 노조 대표의 서명 하나가 갖는 무게감, 그리고 협약이 끝나도 여전히 살아남는 내용들은 무엇인지까지 정말 복잡한 지점들을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내용이 정말 많았죠.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을까요? 직접 협상 당사자이시든 아니면 관리자 입장이시든 혹은 그냥 내 권리와 의무가 궁금한 근로자이시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실제 노동 현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이 법조항들과 여러 해석들은 결국에는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서 법이 부여한 대표자의 강력한 권한과 또 그 대표자를 선출한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참여나 의사 반영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요구 사이에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대표자의 권한과 조합원의 의사, 그 사이의 긴장감. 그렇죠. 법은 교섭의 효율성을 위해 대표자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주지만 그 대표자가 내린 결정이 현장의 다수 조합원들의 생각과 다를 때 거기서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신속하고 효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과 구성원들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특히 임금 동결이라던가 구조조정처럼 모두에게 좀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말 계속되는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법과 현실, 효율과 민주성 사이의 균형. 여러분도 주변의 실제 사례들에 오늘 내용을 한번 비춰보시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